기묘한 붉은 달의 밤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이 기묘하고도 섬뜩한 한양의 밤거리로 기꺼이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남루한 이야기꾼의 횃불에 불을 지펴주시길 청한다. 여러분의 작은 흔적이 붉은 달빛 아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가장 큰 힘이 될 터이니 말다. 자, 이제 숨을 죽이고 저 핏빛으로 물든 조선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시라.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자마다 불길한 탄식을 내뱉게 만드는 밤이었다. 먹물을 풀어놓은 듯 칠흑같이 어두운 장막 위로 핏방울이 맺힌 것처럼 붉고 거대한 달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저궐이라 부르며 역병이나 전란의 징조라 수군거렸지만 한양 뒷골목의 가장 깊고 습한 음영 속에서는 이미 그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현실로 도래하고 있었다. 통금의 시작을 알리는 인정 종소리가 한양 도성을 무겁게 짓누르고 지나간 시각, 술라군 김서방은 딱따기를 치며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돌고 있었다. 초롱불 하나에 의지해 걷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유난히 서둘러졌다. 붉은 달빛이 기와 지붕을 타고 흘러내려 골목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를 핏빛으로 물들이는 광경이 몹시도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으나 어디선가 썩은 고기 냄새와 짙은 매화향이 기괴하게 뒤섞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 밤중에 웬 매화람. 김서방이 중얼거리며 냄새의 진원지인 버려진 폐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밀고 들어가 초롱불을 들어올린 순간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딱따기와 초롱이 바닥으로 나뒹굴며 불이 꺼졌지만 저궐의 붉은 빛이 폐가 마당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우물가에는 한 사내가 기이한 자세로 묶여 있었다. 아니, 묶여 있다기보다는 전시되어 있다는 표현이 맞았다. 사내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십 가닥의 붉은 명주실로 칭칭 감긴 채 우물 기둥에 매달려 있었고 그의 배는 잔혹하게 갈라져 내장이 모두 비워져 있었다. 더욱 기약한 것은 텅 빈 복강 안에 활짝 핀 붉은 매화가지가 꽂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내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진 채 굳어 있었고 두 눈은 도려내어져 그 자리에 검은 바둑알이 박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 보도청의 늙은 포교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한 권의 불온한 책을 떠올렸다. 그것은 한간에 떠돌다 금서로 지정된 옛 야담집 기이잡록에 나오는 매화 뱃속의 흑목귀 이야기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담가놀이의 배를 갈라 탐욕을 꺼내고 그 자리에 지조를 상징하는 매화를 심었다는 그 섬뜩한 전설이 무고한 상단의 행수를 제물삼아 한양 한복판에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보름 전에는 여우곡의 야담을 모방해 간이 파헤쳐진 시신이 발견되었고 일주일 전에는 우물 속에 머리 없는 귀신 이야기를 본뜬 참극이 벌어졌다. 범인은 마치 조선 팔도의 기괴한 옛 이야기들을 현실의 피와 살로 엮어내는 미치광이 예술가 같았다. 보도청의 무능함에 분노한 백성들의 민심은 흉흉해졌고 급기야 임금의 진노가 궐문 밖을 머머 보도대장의 목을 옥죄기 시작했다. 도저히 일반적인 포교들의 머리와 수사망으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 기괴한 연쇄살인.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린 가장 깊은 심연과 광기를 이해하는 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포도대장은 결국 절대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름 하나를 입에 올리고야 말았다. 같은 시각 마포나루 구석진 곳에 자리한 허름한 주막, 시큼한 닭주 냄새와 땀에 전 사내들의 악다구니가 뒤섞인 그곳 구석자리에 낡고 해진 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 하나가 찌그러진 사기 그릇에 연신 술을 쏟아붓고 있었다. 네, 저러 원래의 색을 알 수 없는 도포자라. 정돈되지 않아 거칠게 자란 수염, 그리고 술 기운에 풀려 있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 서리빨 같은 앙광을 숨기고 있는 두 눈. 그가 바로 한때 의금부 최고의 도사이자 한양 범죄자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었던 천호였다. 그는 타협을 모르는 자였다. 권문세가의 자제든 왕실의 종친이든 죄가 있다면 목덜미를 물어뜯는 미친 사냥개. 그러나 그 꼿꼿함은 결국 권력자들의 표적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의금부에서 파직당하고 관직에서 쫓겨나 하루하루를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는 몰락한 폐인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는 아직 세상을 향한 서늘한 조소를 거두지 않고 있었다. 도산날이, 아니 천호 형님. 탁주를 들이켜던 천호의 손이 멈칫했다. 탁자 앞에는 포도청의 젊은 종사관이자 과거 의금부 시절 그의 수하였던 윤강이 서 있었다. 윤강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듯 흑빛이었고 그의 손에는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붉은 명주실 한 가닥이 들려 있었다. 꺼져라. 나는 더 이상 나라의 녹을 먹는 개가 아니다. 내 밥값은 내가 알아서 투전판에서 벌고 있으니. 천호가 탁자를 탁 내리치며 귀찮은 듯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윤강은 물러서지 않고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천호의 눈앞에 펼쳤다. 그것은 지난 3번의 살인사건 현장을 정교하게 그려놓은 참상도였다. 그림을 쓱 훑어보던 천호의 무심했던 눈동자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이것은 기이잡록이군. 천호의 갈라진 목소리가 주막의 소음 사이로 낮게 깔렸다. 단번에 야담집의 정체를 짚어내는 천호의 안목에 윤강은 희망을 본 듯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야담집의 끔찍한 살귀들을 현실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어떠한 족적도 지문도 심지어 범인의 채취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귀신의 소행이라며 포졸들이 밤길 걷기를 두려워하고 윗선에서는 엉뚱한 자들을 잡아다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 사건을 덮으라고 있습니다. 형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놈은 그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도성을 상대로 거대한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호는 말없이 남은 술을 단숨에 비웠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탁주의 뜨거운 기운보다 윤강이 내민 그림 속 잔혹한 기호들이 그의 피 속에 잠들어 있던 수사관의 본능을 더 뜨겁게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권력자들의 암투에는 신물이 났지만 이토록 기괴하고 순수한 악의 앞에서는 도저히 눈을 돌릴 수 없는 병적인 호기심과 투쟁심을 가진 자였다. 놈이 다음 야담을 준비하기 전에 막아야 해. 천호는 탁자에 엽전 몇 잎을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굶주린 맹수가 사냥감을 포착한 듯 날렵하고 묵직한 기운이 그의 전신을 감쌌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저궐은 중천에 떠올라 현장을 더욱 기괴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폴리스라인 역할을 하는 금줄이 쳐져 있었고 포교들은 구역질을 참으며 현장을 보존하고 있었다. 천호는 썩은 냄새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먼저 시신의 눈에 박힌 검은 바둑알을 찬찬히 쓰다듬고 복강에 꽂힌 붉은 매화의 절단면을 살폈다. 어설프군. 천호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뒤따라온 윤강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어설프다니요. 이렇게 끔찍하고 정교하게 야담을 재현했는데 속지 마라 윤강아. 범인은 야담에 미친 광인이 아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인 살인귀가 야담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것뿐이다. 천호는 시신을 묶고 있는 붉은 명주실 중 하나를 끊어내 달빛에 비춰보았다. 이 명주실의 매듭법, 이건 조선의 것이 아니다. 청나라 역관들이나 화교들 사이에서 짐을 묶을 때 쓰는 팔자 교차 매듭이지. 게다가 배를 가른 솜씨를 봐라. 단칼에 명치를 가르고 내장을 적출했다.
백정의 솜씨. 아니, 이것은 사람의 몸을 해부해 본 적이 있는 의원이나 훈련받은 살수의 칼솜씨다. 놈은 자신이 광인으로 보이길 원하지만 그 이면에 아주 뚜렷하고 냉혹한 목적을 숨기고 있어. 천호의 서늘한 분석에 윤강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에 느꼈다. 모두가 야담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직 천호만이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진짜 그림자를 읽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천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핏빛으로 물든 붉은 달을 응시했다. 밤바람이 그의 낡은 갓근을 흔들었다. 기이잡록의 네 번째 야담은 붉은 달이 뜨는 밤 거울 속에서 목이 졸린 여인이다. 놈은 분명 이 달빛 아래 어딘가에서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터. 사냥을 시작하자꾸나. 한양을 공포로 몰아넣은 기괴한 옛 이야기의 실체,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조소를 흘리는 진짜 괴물을 잡기 위해 몰락한 천재 수사관 천호의 발걸음이 저골의 밤속으로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는 기나긴 두뇌 싸움의 서막이 막 오르는 순간이었다. 북촌의 밤은 무겁고 습한 안개로 짓눌려 있었다. 기와 지붕을 타고 흘러내린 습기는 대돌 위에 서늘은 이끼를 피워냈고 바람 한 점 없는 정막 속에서 밤까마귀 위의 울음소리만이 불길하게 허공을 갈랐다. 권세 높은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이 고요한 동네는 겉보기에는 한없이 평온하고 위엄이 넘쳤으나 그 두꺼운 담장 너머에는 결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썩은내 진동하는 비밀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성부 판윤을 지낸 최대감의 저택 안채, 평소라면 은은한 침향이 감돌았을 그곳에서 이제는 비릿하고 역겨운 피냄새만이 진동하고 있었다. 문창호를 뚫고 들어온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방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십장생도 병풍이었다. 불로장생을 기원하며 금가루와 값비싼 안료로 정성껏 그려낸 학과 소나무, 사슴과 불로초는 살아 숨쉬는 듯 유려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삶을 찬미하는 화려한 예술품 뒤편에는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기괴한 죽음이 방치되어 있었다. 의금부 도사 윤도진은 미간을 찌푸린 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가죽신이 바닥에 고인 끈적한 액체를 밟을 때마다 섬뜩한 마찰음이 일었다. 병풍을 돌아서자 한때 조정의 실세로 군림하며 꼿꼿한 선비의 표상이라 불리던 최대감의 참혹한 시신이 눈에 들어왔다. 시신은 평범하게 살해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두 손과 발은 명주실로 겹겹이 묶인 채 방 천장의 들보에 매달려 있었고 몸은 기형적으로 꺾여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기괴한 꼭두각시 인형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도진은 참상 앞에서 동요하지 않으려 했으며 시신에 다가갔다. 최대감의 두 눈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채 부릅떠져 있었고 입에는 그가 평소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벼루가 억지로 쑤셔박혀 있었다. 학문과 도리를 논하던 입을 더러운 먹물과 돌덩이로 틀어막은 형국이었다. 하지만 도진의 시선을 멎게 한 것은 시신의 훼손된 방식이 아니었다. 최대감의 넓게 파헤쳐진 가슴팍, 창백하게 굳어버린 살갗 위로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표식 때문이었다. 그것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낸 뒤 그 상처 위에 푸른 문신을 새겨 넣은 기이한 문양이었다. 목이 잘린 채 날개를 꺾인 학. 도진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 표식은 처음이 아니었다. 불과 닷새 전 도성외곽의 별장에서 발견된 전조판서 김진사의 시신에도 정확히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김진사 역시 알몸으로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그가 평소 모으던 엽전 꾸러미에 목이 졸려 절명한 상태였다.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청렴 결백을 주장하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당대의 명망 높은 양반들이었다. 그러나 살인귀는 그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위선을 비웃듯 그들이 탐닉하던 물건을 이용해 목숨을 앗아가고
가슴에 똑같은 수치의 낙인을 찍어 놓았다. 단순한 원한이나 재물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처형이자 과거의 망령이 보내는 피해 경고장이었다. 도지는 시신에서 시선을 거두고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범인은 최대감을 살해한 후 방을 샅샅이 뒤진 흔적을 남겼다. 책장의 서책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귀한 도자기들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하지만 감나가는 금은 보화는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살인마가 찾고자 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 도진의 시선이 다시금 화려한 십장생도 병풍으로 향했다. 피가 튀어 얼룩진 병풍의 8번째 폭, 불로초를 물고 있는 사슴의 눈동자국은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병풍의 나무틀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틈새에서 느껴지는 이질적인 질감에 그가 틀을 강하게 누르자 딸깍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풍의 한 폭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며 숨겨진 공간이 입을 벌렸다. 병풍 뒤 벽면을 교묘하게 파내어 만든 비밀 공간이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자물쇠는 이미 범인에 의해 거칠게 부서진 상태였지만 내용물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도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른 서신 다발과 붉은 인장이 찍힌 토지대장,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치부책이 들어 있었다. 서신을 펼쳐든 도진의 눈빛이 줄을 타고 내려갈수록 차갑게 얼어붙었다. 종이 위에는 우아하고 정갈한 초서체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탐욕이 기록되어 있었다. 발센이는 방금 전 천장에 매달려 죽은 최대감이었고, 수신이는 닷새 전 죽은 김진사를 비롯한 조정의 고위 관료 4명이었다. 기록은 20년 전 임술련에 벌어졌던 백령국 참변의 진실을 담고 있었다. 당시 백령국이라는 깊은 산골 마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이 돌아 마을 사람 전체가 몰살당했다는 것이 조정에 보고된 공식적인 기록이었다. 하지만 서신에 적힌 내용은 전혀 달랐다. 백령국에는 거대한 은광이 숨겨져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대감과 그의 무리들은 은광을 독점하기 위해 끔찍한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역병을 핑계로 군사들을 동원해 마을의 출입을 통제한 뒤 한밤중에 마을 전체에 불을 질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길에서 도망쳐 나오는 백성들은 활을 쏴 무참히 학살했다. 그날 밤 백령국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것은 불길만이 아니었다. 양반들의 끝없는 탐욕이 수백 명의 무고한 피를 삼켰다. 살아남은 고아들은 노비로 팔아넘겨 입을 막았고, 그들이 훔친 은광은 지난 20년간 이 추악한 무리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 도지는 서신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울렸다. 입으로는 인이 예지를 논하고 밖으로는 고고한 학의 자태를 흉내내며 흠결 없는 선비 행세를 하던 자들. 그들의 화려한 병풍 뒤에는 어린아이와 노인들의 피와 살이 엉겨붙어 있었다. 살인귀가 가슴에 남긴 목이 잘린 학의 의미가 명확해졌다. 고고한 척 목을 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머리가 잘려 썩어가는 시체나 다름없는 위선자들에 대한 처절한 조롱이자 심판이었던 것이다. 범인은 아마도 20년 전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누군가일 터였다. 부모와 형제가 불타 죽는 것을 목격하고 짐승처럼 끌려가 평생을 복수심 하나로 버텨온 망령. 망령은 이제 칼을 갈아 양반들의 심장부를 파고들고 있었다. 병풍 뒤에 숨겨진 비밀을 범인 역시 보았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이 상자를 부수어 그들의 추악한 과거를 확인하고 도진과 같은 관원이 발견하도록 일부러 남겨두었을지도 모른다. 죽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그들의 명예와 가문까지 철저히 부수어버리겠다는 지독한 원념이었다. 치부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도진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은광의 이익을 배분받은 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최대감, 김진사,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3명의 이름. 그중 1명은 현재 병권을 쥐고 있는 병조판서의 이름이었다. 서늘한 밤바람이 열린 창틈으로 스며들어와 촉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방안을 채우고 있던 짙은 피냄새가
바람을 타고 도성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아직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목이 잘려야 할 학이 3마리나 더 남아 있었다. 살인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다음 사냥감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도지는 천장에 매달린 최대감의 기괴한 시신과 위선으로 가득 찬 십장생도 병풍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양반과 담장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이 피비린내 나는 살육극은 가장 은밀하고 추악한 비밀을 모두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날 것이다. 도지는 품속에 치부책을 집어넣으며 칼자루를 굳게 쥐고 피 묻은 방을 나섰다. 짙은 안개가 그를 집어삼킬 듯 일렁이고 있었다. 해가 저문 운종가는 낮과는 전혀 다른 기괴한 생명력을 뿜어낸다. 비단과 향신료, 놋그릇과 서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유계전의 번화한 거리는 어둠이 내림과 동시에 탐욕과 은밀한 욕망이 거래되는 거대한 뒷골목으로 변모했다. 처마 끝에 매달린 청사초롱들이 붉고 푸른 빛을 토해내며 좁은 골목길을 비추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깊은 그늘 속에서는 어김없이 누군가의 속삭임이 혹은 비명이 바스락거렸다. 나는 그 질척이는 어둠을 헤치고 운종과 깊숙한 곳 피막골의 좁은 미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겉으로는 평범한 기방으로 위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조선 팔도의 온갖 은밀한 정보가 모이고 흩어지는 심장 부인 취향로의 지하 단칸방이었다. 이 기묘한 지하 제국을 지배하는 자는 단 한 명, 설화라는 이름의 기생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운종가의 검이라 불렀다. 권문세가의 고관대작부터 저잣거리의 왈패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들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그녀의 치맛자락 아래에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소문마저 돌았다. 최근 도성 한복판에서 연이어 발생한 기이한 살인 사건들의 꼬리를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거미줄의 중심부로 들어가야만 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무겁고 습해졌다. 짙은 매화향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국의 향료 냄새가 코끝을 찌르며 의식을 몽롱하게 만들었다. 미로처럼 얽힌 복도 끝 붉은 비단 휘장이 드리워진 방 앞에 섰다. 인기척을 내기도 전에 안에서 나지막하고 교태로운 그러나 서늘한 칼날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오시지요. 발소리가 참으로 무겁고도 다급하게 들립니다. 휘장을 걷고 들어선 반은 숨이 막힐 정도로 화려했다. 사방이 값비싼 닭목과 자개장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방 한가운데 놓인 향물에서는 푸른 연기가 뱀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기 너머 붉은 비단 방석 위에 설화가 비스듬히 누워 긴 곰방대를 물고 있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창백하고 매끄러운 피부, 속을 알 수 없는 깊고 흑요석 같은 눈동자. 그녀는 나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제 발로 거미줄에 걸어 들어온 먹잇감을 감상하는 포식자의 여유 같았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묻지 않는군. 나의 뼈 있는 한마디에 설화는 곰방대를 툭툭 털며 가볍게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파문처럼 흔들었다. 나으리께서 이 누추한 지하까지 걸음을 하신 이유를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청계천 다리 밑에서 발견된 새 구의 참혹한 시신, 그리고 그 시신들이 품고 있던 기묘한 문양의 패찰 때문이 아니옵니까? 그녀의 입에서 사건의 핵심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오자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관아의 수뇌부조차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기밀이었다. 내가 품속에서 검은 천에 싼 패찰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자
설아는 나른한 몸짓으로 일어나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길고 얇은 손가락이 패찰에 새겨진 문양을 섬세하게 어루만졌다. 단순한 사륙이 아니지.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아니면 입을 막기 위해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나는 설아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시신들은 모두 운종가와 관련된 상단에서 일하던 자들이었다. 이 뒷골목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니년이라면 이 자들을 죽인 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알고 있겠지. 설아는 내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패찰만 응시했다. 이윽고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을 때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으리께서는 지금 썩은 동아줄을 잡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단지 몇 명의 왈패나 상단 행수들이 얽힌 얄팍한 돈노름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에 걸린 거대한 조선 팔도 지도를 향해 걸어갔다. 지도의 곳곳에는 붉은 실과 푸른 실이 복잡하게 얽혀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진정한 거미줄의 실체였다. 보시지요. 설화가 긴 담뱃대로 지도의 한 곳을 가리켰다. 죽은 자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론의 영수, 조대감의 은밀한 자금줄을 관리하던 하수인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자금은 북방의 군권을 쥐고 있는 무관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과 정황은 내 예상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조정의 최고 실세와 북방의 군권이라니. 나는 굳은 표정으로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그들을 죽인 것은 반대파인 소론의 짓이란 말이냐? 설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들을 죽인 것은 조대감 본인입니다. 꼬리가 너무 길어졌으니까요. 최근 전하께서 북방의 군량미 비리를 내사하기 시작하셨다는 정보가 궁궐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조대감은 자신의 목통을 쥐고 있는 흔적들을 서둘러 잘라내야만 했지요. 이 운종가의 지하에서 벌어진 살인극은 거대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밑바닥의 벌레들을 짓밟아버린 권력 암투의 파편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차갑고도 명료했다. 내가 추적하던 살인사건의 배후에는 단순히 돈을 노린 도적대나 원한 관계가 아니라 조선의 국정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고 이 운종가의 거미줄을 통해 모든 사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사건의 전무가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악의 덩어리로 뭉쳐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절망감과 동시에 반드시 이 흑막을 들춰내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게 엄청난 비밀을 네가 내게 털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 역시 조대감의 눈밖에 나면 무사하지 못할 터인데. 나의 물음에 설화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요염하게 웃었다. 거미는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가리지 않사옵니다. 조대감이 제게 준 은자보다 나으리가 파헤칠 신실이 이 운종가의 판도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 역시 조대감이 이 지하의 질서를 멋대로 어지럽히는 것이 꽤나 눈에 거슬리던 참이었습니다. 설화는 품속에서 작고 정교한 흑단 목함을 꺼내내 앞으로 밀어보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바른 서신 다발과 반으로 쪼개진 청동 호패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조대감이 북방의 절도사에게 보냈던 밀서의 필사본과 그들의 자금이 오고 갈 때 사용하던 신표입니다. 설화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 죽은 하수인 중 하나가 죽음을 직감하고 제게 이 목함을 맡겼지요. 자신의 목숨값으로 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달라며. 안타깝게도 그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참혹한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지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과 신표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단서가 아니었다. 조선 제1의 권력자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뇌관이자 동시에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극약이었다. 종이에 적힌 빼곡한 글씨들과 청동호패의 차가운 감촉이 뼛속까지 전해져 왔다. 사건의 진실에 다가섰다는 환희보다 앞으로 마주해야 할 거대한 적의 그림자가 주는 압박감이 더 크게 짓눌러 왔다.
명심하십시오, 나으리. 설화가 나를 향해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이제 나으리께서는 늪에 발을 들이셨습니다. 조대감의 사냥개들이 곧 이 심표의 행방을 쫓아 나으리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이 거미줄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보다 더 지독하고 더 교활해지셔야 할 겁니다. 나는 목함을 품속에 깊이 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의 긴 말은 필요치 않았다. 진실을 향한 열쇠는 쥐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피비린내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뿐이었다. 취향로의 지하 복도를 빠져나와 다시 운종가의 밤거리로 나섰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이마에 땀을 식혀주었다. 거리는 여전히 술 취한 자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호객소리로 소란스러웠지만 내 눈에 비친 운종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에는 거대한 거미줄이 촘촘히 쳐져 있었고 나는 그 거미줄을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 칼날이 되어야만 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내 등덜미를 핥고 지나가는 듯한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비릿한 쇳내와 묵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앙상한 뼈대만 남은 폐공장의 내부는 거대한 짐승의 갈비뼈속을 걷는 것 같은 기괴한 압박감을 주었다. 천호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수개월간 그의 일상을 갉아먹고 동료들의 피를 뿌리게 만들었던 연쇄살인의 진범. 그 유령 같은 놈의 꼬리를 드디어 밟았다는 확신이 그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다. 놈이 남긴 미세한 단서들을 엮고 또 엮어 도달한 종착지가 바로 이 버려진 화학 공장이었다. 천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들었다. 소나기에 감기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이성을 날카롭게 벼려주었다. 경찰청 내에서 범죄자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호랑이라 불리던 그였다. 오늘 그 호랑이의 이빨이 마침내 진범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참이었다. 희미한 백열전구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공장 중심부의 좁은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그 아래 낡은 철제 의자에 누군가 결박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천호의 눈매가 매섭게 좁혀졌다. 진범이 아니었다. 인질인가? 천호는 주변의 어둠을 경계하며 총구를 겨눈 채 천천히 다가갔다. 바닥에는 검붉은 액체가 고여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그것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희미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의자에 묶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천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자는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던 정보원 박태수였다. 그의 가슴팍에는 치명적인 자상이 여러 군데 나 있었고 이미 초점이 풀린 두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태수의 굳어가는 손에는 피 묻은 가죽 지갑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천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지갑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었다. 석 달 전 소매치기를 당해 잃어버렸던 바로 그 지갑. 천호의 뇌리에 불길한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때였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서류 뭉치 아래서 작게 깜빡이는 붉은 빛이 천호의 시선에 들어왔다. 소형 녹음기였다. 천호가 그것을 집어들자마자 녹음기에서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맹수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렸을 때 가장 아름답게 발버둥치지. 그 순간 폐공장의 거대한 철제 셔터 밖으로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다. 붉고 푸른 경광등의 불빛이 깨진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공장 내부를 어지럽게 수놓았다. 천호는 반사적으로 창가로 몸을 숨기고 밖을 내다보았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무장한 기동타격대가 이미 공장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확성기를 든 서장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들려왔다. 강천호 경위, 건물 전체를 포위했다. 내가 박태수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즉각 무기를 버리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밖으로 나와라. 호흡이 가빠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았다. 함정이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고 악랄하게 짜여진 덫. 진범은 처음부터 천호가 이곳으로 오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잃어버린 지갑, 천호의 수사 동선에 맞춰 치밀하게 조작된 거짓 증거들, 그리고 타이밍을 맞춘 제보까지. 진범은 천호를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로, 수사관에서 흉악한 살인범으로 단숨에 전락시켰다. 만약 지금 저 밖으로 나가 항복한다면 경찰 내부에 숨어있는 놈의 끈앞풀이나 조작된 증거들에 의해 그는 꼼짝없이 사형수가 될 것이고 진실은 영원히 암흑 속으로 묻힐 것이다. 천호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맞물렸다. 범죄자를 사냥하던 호랑이는 이제 주인의 목줄을 끊고 달아나려는 미친 사냥개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는 결단해야 했다. 살아서 진범의 목을 비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 진입해 반항하면 발포해도 좋다. 명령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폭약에 의해 박살나며 터져나갔다. 매캐한 연기와 먼지가 피어오르는 틈을 타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진입하기 시작했다. 빔라이트의 하얀 섬광들이 어둠을 예리하게 베며 천호를 찾았다. 전우는 몸을 낮추고 공장의 복잡한 배관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누구보다 경찰의 전술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사각지대가 어디에 형성되는지, 전우의 머릿속에는 이미 3D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전우는 녹슨 철제 계단을 소리 없이 밟고 올라가 2층 캐도크로 몸을 날렸다. 아래를 수색하던 대원 중 한 명의 총구에서 뻗어나온 불빛이 그가 있던 자리를 훑고 지나갔다. 간발의 차이였다. 하지만 낡은 캐도크의 이음새가 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기괴한 마찰음을 냈고 일제히 5개의 총구가 2층을 향했다. 저기 있다! 사격! 탕! 탕! 타당!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총알들이 천호의 발밑 철판을 벌집으로 만들며 불꽃을 튀겼다. 전호는 짐승처럼 4발로 기며 엄폐물을 향해 몸을 던졌다. 뺨을 스치고 지나간 총알이 매서운 열기를 남겼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의 세포를 일깨웠다. 그는 허리춤에서 섬광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고 아래층 중앙으로 투척했다. 눈 피해! 강렬한 섬광과 고막을 터뜨릴 듯한 굉음이 특공대원들의 감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순간 전호는 캐도크 끝에 있는 환기구로 펄쩍 뛰어올랐다. 절망을 발길질로 부수고 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거친 철판에 팔다리가 긁혀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뒤이어 쏟아지는 총탄들이 그가 방금 전까지 매달려 있던 환기구 입구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환기구를 기어 공장 뒤편의 폐수 처리장 쪽으로 빠져나온 전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굵은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늘조차 그를 버린 듯 거센 비바람이 그의 시야를 가리고 체온을 앗아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폭우는 경찰의 추적견들이 그의 냄새를 쫓는 것을 방해해줄 유일한 아군이기도 했다. 남쪽 출구 쪽이다. 포위망을 좁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폐수 처리장의 거대한 탱크들을 비쳤다. 전호는 진흙탕 위를 구르고 달리며 포위망의 가장 얇은 고리를 찾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2명의 기동대원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천호를 발견하자마자 권총을 뽑아들었다. 움직이지 마. 전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더욱 높여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총알이 그의 어깨 옷깃을 찢고 지나가는 찰나 전호는 슬라이딩을 하며 첫 번째 대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뒤에 오르며 2번째 대원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쳐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원이 비명을 질렀지만 전호는 그들의 급소를 피해 기절만 시킨 채 다시 빗속으로 뛰었다. 한때 동료였던 이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었다. 그 망설임은 그의 도주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진흙과 빗물로 뒤범벅이 된 채 전호는 공장 담장을 넘기 위해 솟구쳐 올랐다. 철조망의 허벅지가 깊게 찔렸지만 그는 악물은 이빨 사이로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다.
살이 찢기는 끔찍한 고통을 무시하며 담장 너머의 가파른 숲길로 몸을 던졌다. 나뭇가지들이 그의 얼굴을 핥히고 가파른 경사의 몸이 몇 번이나 고꾸러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산속으로 파고들었다. 등 뒤로 사이렌 소리가 갯대들의 짖음처럼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하늘을 찢으며 다가오고 강력한 탐조등 불빛이 나무 사이를 훑으며 그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전호는 거목의 뿌리 아래 파인 깊은 홍덩이 속으로 몸을 숨기고 진흙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덮었다. 심장박동 소리가 폭우 소리를 뚫고 들릴 만큼 거칠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법의 수호자이자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냥꾼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쓴 채 동료들의 총구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듯 도망쳐야 하는 사냥개 신세가 되었다. 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빗물인지 피인지 알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천호의 두 눈만이 서늘한 앙광을 뿜어냈다. 진범은 실수한 것이다. 호랑이를 죽이지 않고 사냥개로 만들어 목줄을 채우려 했다면 그 사냥개가 미쳐서 주인의 목통을 물어뜯을 수 있다는 것을 계산에 넣었어야 했다. 기다려라. 천호는 피가 흐르는 상처를 꽉 움켜쥐며 어둠을 향해 소리 없는 맹세를 내뱉었다. 경찰이라는 제복, 법이라는 한계, 수사관이라는 도덕성, 그 모든 굴레가 벗겨진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존과 지독한 복수심뿐이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냥을 하던 호랑이는 이제 그 경계를 부수고 나왔다. 전호는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빗물을 삼키며 자신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진범을 향해 목숨을 건 잔혹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밤의 장막이 상처 입은 야수의 핏빛 도주를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다. 달빛조차 스며들기를 거부하는 기괴한 산골짜기,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폐촌에는 며칠째 그치지 않는 음산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부서진 기와를 때리는 소리는 마치 수백 명의 원혼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통곡 소리처럼 들려왔다. 최근 도성 일대와 이 인근 고을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흉흉한 야담이 있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얼굴에 기괴한 귀신의 탈을 쓴 원귀가 나타나 과거 이 지역을 다스렸던 관리들과 그 수하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는 것이었다. 시신들은 하나같이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간 채 목이 매달려 있었고 그 참혹한 형상 앞에서 사람들은 분노한 저승의 사자가 죗값을 묻기 위해 이승에 강림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폐허가 된 사당의 낡은 문짝을 흔들었다. 삐걱거리는 마찰음 사이로 둔탁하면서도 일정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진흙탕을 밟고 다가오는 그 실체는 야담 속 묘사 그대로였다. 썩어 문드러진 수의를 걸치고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기괴하게 비틀린 나무 탈을 쓴 채였다. 탈에 뚫린 눈구멍 너머로는 생기를 잃은 텅 빈 어둠만이 자리하고 있었고 손에 쥐어진 길고 낡은 검에서는 빗물에 씻기지 않은 검붉은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기척은 분명 산자의 것이 아니었다. 허공을 가르는 파공음과 함께 원귀의 검이 번개처럼 쇄도했다. 인간의 몸놀림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귀괴하고 변칙적인 궤적이었다. 짐승처럼 도약하고 악귀처럼 땅을 기며 찔러오는 공격은 오직 상대를 절명시키겠다는 지독한 살이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원귀의 검을 맞받아치미의 검격 또한 만만치 않았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빗소리를 찢으며 사방으로 불꽃을 튀겼다. 두 개의 검이 교차하며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찰나 차가운 빗물이 원귀의 탈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이었다. 기합 소리와 함께 튕겨나간 검날이 원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찢어진 수의 틈새로 검붉은 피가 튀어올랐다. 피였다. 살아 숨쉬는 인간의 몸에서만 흐를 수 있는 뜨겁고 붉은 피가 빗물에 번져가고 있었다. 귀신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귀신은 검의 무게를 실어 땅을 박차지 않는다.
원귀라 믿었던 존재가 뿜어내는 기운은 저승의 음기가 아니라 이승에 깊게 뿌리 박힌 지독한 원한과 살기였다. 다시 한번 검이 허공을 갈랐고 이번에는 정확히 원귀의 얼굴을 덮고 있던 기괴한 나무탈을 가격했다. 쩍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짐승의 뼈로 조각한 듯한 탈이 반으로 쪼개지며 진흙탕 위로 굴러 떨어졌다. 탈이 벗겨진 자리, 흐트러진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진 악귀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투성이의 몹시 야위였으나 핏발선 두 눈에 지독한 슬픔과 분노를 담고 있는 젊은 사내의 얼굴이었다. 오른쪽 뺨에는 불에 댄 흉측한 화상이 길게 자리 잡고 있었으나 서늘할 정도로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한때 기품 있는 가문의 자제였음을 짐작하게 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가 흐르는 어깨를 움켜쥔 사내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귀신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 올라와 스스로 악귀의 탈을 뒤집어 쓴 생존자였다. 사내의 정체는 10년 전 조정의 간신배들과 권력자들의 추악한 음모에 휘말려 반역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룻밤 사이에 멸문지화를 당한 몰랑 양반가 류가문의 유일한 핏줄인 류진홍이었다.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사내의 뼛속에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대족 같은 선비였던 그의 아버지는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권문 세족들의 비리를 담은 상소를 얼리려 했다. 그러나 상소가 황제의 손에 닿기도 전에 권력자들은 류대감을 영모의 수계로 조작했다. 위조된 서신 하나와 매수된 증인 몇 명이면 충신을 역적으로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그날 밤 도성의 금군들이 가문의 저택을 포위했다. 자비는 없었다. 역적의 집안이라는 낙인 아래 노비부터 어린 아이까지 가문의 담장을 넘지 못한 모든 생명이 무참히 도륙당했다. 서고는 불탔고 연못은 일가 친척들의 붉은 피로 물들어 썩은 내를 풍겼다. 아버지는 몸에 수십 개의 화살이 꽂힌 채로도 무릎을 꿇지 않고 권력자들의 폭정을 꾸짖었으나 결국 그들의 조롱 썰인 칼날 아래 목이 베었다. 어머니는 10살 남짓했던 막내 아들 진홍을 안채 지하의 비밀 통로로 밀어넣으며 자신은 밀려오던 금군들의 앞을 가로막고 장렬히 산화했다. 어머니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 이내 들려오던 단말모의 비명, 그리고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던 타오르는 기와집의 열기. 진홍이 기억하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밤은 그것이 전부였다. 사흘 낮밤을 잿더미 아래 숨어 피눈물을 삼키던 소년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기어 나왔을 때 류씨 가문의 찬란했던 영광은 새까만 제로변에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한 가족들의 백골이 까마귀들의 먹이가 된 모습을 보며 소년은 울지 않았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자리에는 인간의 법으로는 그들을 결코 단죄할 수 없다는 차가운 절망이 자리 잡았다. 권력자들은 역적을 토벌한 공로로 승승장구하며 비단옷을 걸치고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했다. 그들에게 류씨 가문의 죽음은 그저 권력을 향한 징검다리 하나를 밟고 지나간 것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인간 류진홍은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오직 복수를 위해 숨을 쉬는 망령뿐이었다. 그는 가문을 불태웠던 잿더미 속에서 검게 그을린 나뭇기둥의 파편을 깎아 기괴한 원귀의 탈을 만들었다. 심산유고로 숨어들어 독초를 씹고 버텼고 밤낮 없이 무공을 연마하며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냈다.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하기 위해 귀신보다 더 귀신 같은 몸놀림을 익혔고 소리 없이 다가가 숨통을 끊는 살인귀로 거듭났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원기의 탈을 쓴 제가 복수의 서막을 열었다. 가문의 몰락에 동조했던 말단 관리부터 거짓 증언을 했던 자들, 그리고 직접 칼을 휘둘렀던 무관들이 차례로 기괴한 죽음을 맞이했다. 진홍은 그들의 목숨을 취할 때마다 10년 전 아버지가 흘렸던 피처럼 그들의 피를 모조리 뽑아내서 저택에 덤벼락에 붉은 칠을 했다. 부패한 관리들은 밤마다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원귀의 환영에 시달려 미쳐갔고 백성들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혼이 깨어났다며 그 야담에 열광했다.
비 내리는 폐촌의 마당에 선 진홍은 쪼개진 탈의 반쪽을 발로 짓밟았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에 조소인지 오열인지 모를 기묘한 미소가 번져갔다.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였을 때 그 음성은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처절한 전율이었다. 귀신이 되어야만 인간의 죄를 벌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기꺼이 억겁의 세월 동안 지옥불에 떨어지는 악귀가 되겠노라는 선언이었다. 그의 검은 아직 목을 쳐야 할 진짜 괴물들을 향하고 있었다. 저 높은 도성의 궁궐안,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의 짓을 일삼는 진짜 악귀들에게 이 서늘한 복수의 칼날을 박아넣기 전까지는 결코 이 저주받은 숨통을 끊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늘조차 이 땅의 비극을 슬퍼하듯 쏟아내는 장대비 속에서 원기의 탈을 벗어던진 사내의 뒷모습은 그 어떤 귀신보다도 슬프고 거대한 서늘함을 품고 다시 짙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비비린내 나는 복수의 밤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달빛조차 먹구름 뒤로 몸을 숨긴 칠흑 같은 밤이었다. 도성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평범한 백성들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호화로운 비밀 누각, 비화각에 굳게 닫힌 문이 거친 파열음과 함께 박살났다. 부서진 문짝 위로 선열이 뚝뚝 떨어지는 서늘한 칼끝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고, 이내 피와 흙먼지로 엉망이 된 산에 류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밑에는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살수들의 시신이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누각의 가장 깊숙한 방, 짙은 매화향과 고급스러운 침향이 피비린내를 덮고 있는 그곳에는 이 모든 참극의 진짜 배후이자 조정의 실세, 영의정 조태감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 벌어진 아수라장에도 불구하고 조태감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여유롭게 백자 찻잔을 들어올리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결국 여기까지 귀엽고 들이닥쳤구나. 전 것들의 목숨 몇 개가 사라진 것이 그토록 분통할 일이더냐. 네 놈의 그 알량한 정의감이 결국 네 무덤을 파게 될 줄은 몰랐던 모양이지. 조태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으며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자 특유의 오만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억울한 자들의 목숨을 제물 삼아 자신의 사병을 기르고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이 담긴 밀서가 바로 지금 류연의 품 안에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천것들의 피와 살이 모여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화려한 의자를 만든 것이오. 짐승만도 못한 탐욕으로 일군 그 권력,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손으로 거두어 가겠소. 류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벼려낸 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류연은 바닥을 차고 나갔다. 그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조태감의 목을 향해 쇄도했다. 그러나 조태감은 그저 나약한 문관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적의 목을 베었던 그는 찻잔을 집어던짐과 동시에 탁자 아래 숨겨두었던 흑빛의 장검을 뽑아들었다. 챙! 두 자루의 검이 맞부딪히며 어두운 누각 안에 섬뜩한 불꽃이 튀었다. 조태감의 검격은 늙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묵직하고 파괴적이었다. 류연은 이미 밖에서 수많은 살수들을 상대하느라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고 그의 어깨와 허리에서는 끊임없이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조태감은 류연의 빈틈을 파고들며 쉴 새 없이 검을 휘둘렀다. 검풍이 스칠 때마다 누각의 비단 병풍이 찢겨나가고 화려한 도자기들이 산산조각나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어리석은 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오늘 네가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더라도 내일의 조장은 여전히 나의 뜻대로 굴러갈 것이야. 네가 쥘 그 얄팍한 진실 따위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조태감의 흑검이 류연의 허벅지를 깊게 베고 지나갔다. 류연은 고통에 찬 신음을 삼키며 무릎을 꿇었다. 조태감은 승리를 확신한 듯 검을 높이 치켜들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그 순간 류연의 머릿속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역병으로 위장되어 불태워진 마을 사람들,
권력의 놀이개가 되어 쓰러져간 어린아이들의 눈물이 그의 흐려지는 의식을 부여잡았다. 류연은 이빨을 꽉 깨물며 쥐어짜낸 마지막 힘으로 검을 고쳐쥐었다. 조태감의 검이 벼락처럼 내리꽂이는 찰나 류연은 몸을 비틀어 치명상을 피하는 동시에 짐승처럼 솟구쳐 올렸다. 그의 검이 조태감의 흑검을 미끄러지듯 하고 오르며 허공에 눈부신 반원을 그렸다. 이것이 당신이 짓밟은 자들의 분노다! 서극.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조태감의 흑검이 두 동강 나며 바닥에 떨어졌다. 동시에 류란의 검날이 조태감의 가슴팍을 깊숙이 꿰뚫었다. 믿을 수 없는 듯 두 눈을 부릅뜬 조태감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권력자의 거대한 체구가 맥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류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검을 거두었다. 피로 물든 방 안에는 이제 무거운 정적만이 맴돌았다. 류연은 조태감의 품에서 그동안 그가 저지른 끔찍한 악행과 결탁한 대신들의 이름이 적힌 비밀 장부를 꺼내들었다. 이 장부 하나면 조정의 절반이 목을 내놓아야 할 터이다. 하지만 류연은 알았다. 썩어 빠진 조정에 이 장부를 넘긴다 한들 그들은 어떻게든 꼬리를 자르고 또 다른 조태감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류연은 방 한 구석에 놓인 화로를 걷어찼다.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이 쏟아지며 비단 양탄자 위로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나갔다. 그는 조태감의 장부 중 가장 결정적인 몇 장만을 찢어 품에 넣고 나머지는 불길 속에 던져버렸다. 완전한 숙청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공포를 심어주는 편이 나았다. 언제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까발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류연이 선택한 복수였다. 불길에 휩싸인 비화각을 뒤로 한 채 류연은 다시금 어두운 밤거리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로부터 석 달의 시간이 흘렀다. 조정은 영의정 조태감의 갑작스런 화재로 인한 죽음을 애도하며 성대한 장례를 치렀다.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반역의 음모는 조정의 위신을 위해 철저히 은폐되었다. 공식적인 기록인 승정원 일기 어디에도 그날 밤 비화각에서 벌어진 핏빛 사투는 기록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평온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재투미자 되어 사라지지 않았다. 진실은 공식적인 역사의 그늘을 벗어나 백성들의 입과 귀로 타고 흐르는 은밀한 야담이 되어 뒷골목을 빠르게 장악하기 시작했다. 종로 운종가의 깊숙한 뒷골목, 매캐한 연기와 찌그러진 막걸리 잔이 굴러다니는 허름한 주막.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주막 한가운데 평상에 앉은 전기수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부채를 살랑거리며 목을 가다듬은 전기수가 특유의 과장된 의향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 그날 밤 도성 최고의 권력자가 머물던 비밀 누각에 하늘에서 내려온 흑장님의 야기가 들이닥쳤겄다. 검은 삿갓을 푹 눌러쓰고 손에는 서리빨 같은 한 자루에 검을 쥔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수십 명의 호위무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마침내 담과 놀이의 심정에 복수의 칼날을 꽂아 넣었으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일컬어 그림자를 베는 자라 부르기 시작했단 말씀이지. 전기수가 부채를 접어 평상을 강하게 내리치자 잔뜩 긴장하고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짙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허, 참으로 통쾌한 일이로고. 그래, 그 야행객은 어찌 되었어? 조정의 포졸들에게 붙잡히지는 않았어? 한 사내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묻자 전기수는 쓱 웃으며 막걸리 한 발을 시원하게 들이켰다. 붙잡히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 그 사람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지. 하지만 기억하시오. 달빛이 사라지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이 땅을 적시는 밤이면 그 야행객의 검은 언제든 다시 탐욕스러운 자들의 목을 노릴 것이오. 조정의 나리들은 밤잠을 설치겠지만 우리네 같은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든든한 바람막이가 어디에 있겠어. 주막 안은 사람들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통쾌한 건배소리로 가득 찼다. 비록 역사책에는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을 이야기였지만 핍박받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위인전보다 달콤하고 희망찬 진실이었다. 주막 구석진 자리 깊게 눌러쓴 삿갓 아래로 흉터가 남은 얼굴을 반쯤 가는 한 사내가 조용히 국밥을 비우고 있었다. 낡은 장검을 허리에 찬 그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용히 엽전 면 입혀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시끌벅적한 주막을 뒤로 한 채 다시금 어두운 밤의 골목길로 스며들어갔다. 끝을 알 수 없는 야담은 그렇게 도성의 밤바람을 타고 조선 팔도로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른 지금 짙은 매화향과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던 그날 밤의 서늘한 공기가 여러분의 귓가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어둠을 가르고 진실을 쫓는 이름 없는 야행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나마 흥미롭게 만들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어 앞으로 계속될 밤거리에 숨겨진 야담들에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잊혀진 새로운 진실의 장을 펼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